11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 제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문화적 백기투항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최대 인터넷 검열기구인 텐센트 비디오가 무려 8년간 굳게 닫혀있던 한한령의 빗장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중국 본토에 공식 방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6년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치졸한 경제 보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시진핑 정권이 바로 그 대한민국 문화 앞에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그들은 K-팝을 지우고 한국 연예인을 추방하며 우리 기업을 파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던 붉은 문화 공정이 어떻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시진핑이 왜 자신의 황금 시간대를 한국 드라마에 바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은 즉각 한한령이라는 비겁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수조 원의 손실을 입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베이징 공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거대한 야욕 아래 감히 중국의 심기를 거스른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군사적 협박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를 대체할 애국주의 컨텐츠, 이른바 홍색 문화를 대대적으로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어 전랑 같은 노골적인 선전 영화를 만들고 공산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드라마를 찍어냈습니다. 둘째, 한국의 빈자리를 일본의 J-팝이나 자국 아이돌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시진핑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억압적인 검열과 쇠뇌 교육에 찌든 중국의 젊은 세대, 이른바 팡핑 세대는 공산당의 딱딱한 프로파간다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전랑의 공허한 애국심 대신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과 인간 본성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이 만든 가짜 아이돌 대신 치열한 노력과 시스템으로 완성된 K-팝의 진짜 실력을 갈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붉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낡은 유교 사상과 공산주의를 강요할 때 한국의 문화는 자유와 개성 그리고 세련됨을 무기로 국경을 넘어 그들의 안방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문화적 고립과 젊은 세대의 거대한 반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3일 그들의 방벽이 무너졌습니다. 텐센트가 눈물의 여왕을 방영하자마자 웨이보의 데이터는 폭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복귀라는 키워드는 단 3시간 만에 5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8년간 억눌렸던 문화적 욕구의 폭동이며 시진핑의 문화 독재에 대한 민중의 심판입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불법 다운로드라는 지하 독립군 활동을 통해 이미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제 그들은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민들의 불만을 애국주의로 덮을 수 없다. 끓어오르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은 적대국이었던 한국의 문화에 황금 시간대를 내어주는 굴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항복선언을 가장 배아프게 지켜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쿨 재팬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수조 엔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쿨 재팬 전략은 방향성을 상실했으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산업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자조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갈라파고스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낡은 애니메이션과 내수용 아이돌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BTS, 봉준호,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의 문화적 표준을 재정의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할 때 일본은 내심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조차 일본 문화는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 문화는 고리타분한 과거일 뿐 매력적인 현재인 한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세력에게도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워크 이데올로기를 할리우드에 주입하며 전 세계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관객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지쳤고 할리우드의 위선에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파고들었습니다. CSIS의 한 비공개 보고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의 문화적 팽창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한국이 자신들의 통제 없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친일 정책의 틀 안에 가두려 하지만 이미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또 다른 세력, 즉 실용주의자들은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한 인사는 최근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중국 젊은이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며 안보의 방패가 되었듯이 이제는 문화로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창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한국을 이용하려는 딥스테이트와 달리 강력한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항복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11월 14일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인 글로벌 타임스가 내놓은 사설은 그들의 패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들은 한한령이라는 단어 대신 건설적인 문화교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1971년 마오쩌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핑퐁 외교를 펼쳤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스포츠를 이용해 미국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문화를 이용해 중국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휘둘렀지만 한국은 매력이라는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의 여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략적 패배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8년간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붉은 문화 공정이 한국의 세련된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 한 편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드 보복이라는 부당한 억압에 맞서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문화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적의 항복을 받아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국은 굴복했고 일본은 질투하며 미국은 한국의 힘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어떻게 지정학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지 그 장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